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슈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여러분은 입병이 잘 나시나요? 많이들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면 입속이 살짝 파이곤 하는데 입이 헐면 삶의 질이 팍팍 떨어지죠. 음식 먹을 때도 아프고 말할 때도 아프고요. 그럼 구내염이 왜 자주 생기는 걸까요? 오늘도 구내염과 관련된 논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이것인데요. 내용이 좀 부족해서 이 논문의 내용도 참조해서 꼭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내염은 아프타성입니다. 수포가 생기는 헤르페스 구내염도 있지만 보통 10% 정도이고요. 재발하는 만성적인 구내염의 80% 이상은 아프타성 구내염이죠. 아프타성 구내염은 궤양 전에 2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전구 증상과 자결감이 있습니다. 보통 볼살 안쪽이나 아랫입술, 윗입술, 혀 아래 부드러운 점막에 발생하고요. 각질화가 심한 잇몸에 생기는 것은 아주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대아프타성 궤양은 이렇게 크죠. 10mm 이상인데요. 이 경우 낫는 시간도 6주 이상 걸리고 흉터도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2주 이내에 좋아지지만 문제는 자주 재발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아프타성 구내염의 원인은 크게 5가지인데요. 외상, 유전, 영양, 감염, 면역입니다. 첫 번째 외상. 외상이 있으면 구내염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밥 먹다가 혀를 씹으면 거기에 구내염이 생기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씹었다고 항상 구내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그곳이 회복이 안 되는 다른 요인도 있어야 구내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혀나 볼을 쉽게 씹는 것도 실수만이 아니고 그 근처가 부어있기 때문에 만약 몸이 잘 붓는 편이라면 붓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구강 내 외상을 줄여서 구내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전인데요. 부모 양쪽이 아프타성 구내염을 많이 앓고 있다면 자녀는 90%의 확률로 구내염을 갖게 됩니다. HLA 유전자와 관련이 많은데 현재까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님이 구내염이 심하고 이 유전자가 있다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체질의 균형을 잡아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구강위생과 영양 섭취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양입니다. 크론병이나 셀리악병 혹은 헬리코박터균처럼 위장의 흡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장의 궤양, 위궤양뿐만 아니라 구강 내에도 궤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원인에는 위에서 충분한 철, 엽산, 비타민 B12 등을 섭취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2000mg의 고용량을 먹으면 구내염이 좋아진다는 연구나 혹은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구내염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식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라서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위장을 치료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들이 육류에 많기 때문에 식사에서 좋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것도 고려해 줘야 합니다. 네 번째, 감염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 구내염을 만들 수 있지만 구강 내 면역 상태가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내염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2차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구강궤양이 이미 생겼다면 진통 성분이 섞인 가글 용액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 1회 정도만 사용하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내 미생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성적인 구내염에서는 TNF-알파나 인터류킨-1과 같은 염증인자들이 타액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비율이 올라가고 결국 면역복합체가 생성된 곳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 세포까지 죽고 손상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궤양까지 가게 되죠. 이처럼 면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일테면 우유, 치즈, 밀가루 등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 음식을 자주 드실 때 구내염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죠. 이 말고도 면역 반응과 관련된 알러지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체질에 맞는 음식이 노알러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 면역 반응으로 산화적 손상이 일어나는 건 구강 내 상피세포의 DNA이다 보니 구강의 안쪽부터 구강염이 시작됩니다.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외상이 없어도 안쪽부터 구강염이 시작되어서 외부로 뚫고 나왔을 때는 이미 한참 진행된 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강염이라는 게 단순히 외부에서 연고를 바르거나 가글을 하고 안 씹으려고 조심해서 외상을 막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겁니다. 구내염이 생기면 너무 아프다고 진통제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진통제나 항생제로 유발되는 약인성 구내염도 있습니다. 특히 나프록센 계열의 NSAID가 약인성 구내염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구내염이 생겼다고 너무 진통제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면역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약 복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한약 중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서 나온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 치과대학 구강외과 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물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구내염의 한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약의 기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내염의 기전을 잘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약의 효과가 항염작용이 있으면서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DNA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한약은 다른 소독제나 스테로이드 연고처럼 2주 이상 사용한다고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을 바나사심탕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사심탕이 화학요법으로 손상된 구강 점막을 어떤 기전으로 치료했는지가 표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항산화, 항염증, 약해진 면역계를 도와주고 통증도 줄여줍니다. 이는 한약이 다양한 약물의 조합으로 멀티타겟, 다중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약이 현재 건강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처방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약으로 효과를 보시고 구내염이 있을 때 이 바나사심탕으로 가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만약 만성적인 구내염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구내염의 한 10% 정도인 헤르페스 구내염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주로 어린 시절에 감염되어서 신경절에 잠복되어 있어요. 내 세포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로 가면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면서 세포를 찢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숙주인 몸 안에 숨어 있다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살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바이러스도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몸이라는 건데 좀 속상해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프타성 구내염의 5번째 원인인 면역이 항진된 것도 반대로 헤르페스 구내염처럼 면역이 저하된 것도 모두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면역은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줘요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